14번째 강의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다. 교과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개화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의 영향받은 통상개화론자, 개화파의 영향주지, 김홍집, 김윤식, 은홍건 개화파, 청나라 양문, 동일올 모델, 김옥균, 박영효는 급진 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워너비, 서양의 기술제도 사상을 수용하는 문명 개화론 주장, 정의간 섭소극적 개화 정책은 눈물,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 디데이는 우전국 개국축하여 정변 일으켜 정권 장악해 개혁정강의 청에 대한 사대와 문벌 폐지 만민평등 조세개혁 담화. But 일본에 의지한 건 한계, 정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갑신정변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치열해져, 조선과 일본은 한성, 정과 일본은 텐진 조약 체결했지. 갑신정변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치열해져, 조선과 일본은 한성, 정과 일본은 텐진 조약 체결했지. 개화파의 영향받은 통상개화론자, 개화파의 영향주지, 김홍집, 김윤식, 은홍건 개화파, 청나라 양문, 동일올 모델, 김옥균, 박영효는 급진 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워너비, 서양의 기술제도 사상을 수용하는 문명 개화론 주장, 정의간 섭소극적 개화 정책은 눈물. 개화파의 문화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북학사상에서 지적되었던 개화파 생각의 흐름이 1860년대 통상수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에 정부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반대해서 통상수교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개국 통상론자들에 의해서 개화파의 생각의 흐름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게 되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정부의 개화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개화파 지식인들은 정부의 개화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882년 임오군란 직후 개화의 정책 방향과 현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급진과 온건으로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급진개화파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속했고요. 온건개화파는 정부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관리였던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임오군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은 개화의 방법과 개혁의 모델, 국제관계,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건개화파의 경우 조선의 제도와 사상은 유지를 하되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무운동, 양무운동은 이때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본체는 유지하되 서양의 용기, 즉 기술만 수용하자는 입장, 조선의 동도서기와 거의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건개화파들은 청을 모델로 해서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 관계는 4대 관계 형식이었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청의 심화되는 내정간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급진개화파들의 반발을 사게 됐던 측면인데요. 급진개화파들은 조선이 부패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고 판단했었고, 서양의 의회 제도와 국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상과 제도,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다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공한 모델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조선의 대경장이 필요하다,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들이었고요. 그들이 주로 비판하고 있었던 지점은 청의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근대적인 독립국으로서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과 청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모군란 이후에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온건개화파들은 당장의 화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액 화폐인 당호전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부족한 화폐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급진개화파들이 볼 때 당호전은 임시방편이었고요. 오히려 당백전처럼 물가 상승과 경제 혼란의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당호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고요. 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청에 의한 속박과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차관은 돈입니다. 돈.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고종임금은 둘 다 허용을 하고요.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두고 정치적인 우위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화파들이 분화되고 갈등하는 모습이 뒤에 이어지는 갑신정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갑신정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온건개화파 정권, 민시정권이죠. 청에 대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급진개화파들은 자신의 개혁의 방향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건개화파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정권의 핵심으로 주도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이 일본의 차관 약속을 하러 건너갔는데 일본 내부 사정 때문에 차관이 실패하게 돼요.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주도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급변이나 정변의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온건개화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때마침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베트남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요. 조선에 파견되어 있는 군대를 이용을 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정보를 획득하게 됐던 거죠. 정변이 일어나더라도 청이 조선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접촉해서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확약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정국 축하연,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 우정국의 대표였죠. 귀국해서 우정국을 세우는 바로 그날 정변을 일으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일자별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요일별로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10월 17일, 양력으로는 12월 4일입니다. 우정국 맞은편 골목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계획된 신호였죠. 김옥균 일행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했었던 정부 고관들, 수구파 관료들, 그리고 민씨 측근 세력들이었겠죠. 이들을 살해하면서 정변을 시작합니다. 정변의 주역들인 이들은 궁궐로 향해 가죠.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설득합니다. 고종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경험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명성황후는 끝까지 의심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방어에 유리한 경호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경호궁으로 이동했었던 개화파 세력들은
고종의 명령을 통해서 고위 관료들을 불러들이는데요. 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핵심 세력들과 민씨 측근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 한 명 한 명 살해하고 제거해 나갑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젊은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20대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이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장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명성황후는 이들의 움직임을 매우 의심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청나라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사태를 대략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청나라에 의한 전복 시도가 아니라 급진 개화파들에 의한 정변임을 알아차린 명성황후는 경우궁으로부터 벗어나서 창덕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고종임금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창덕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급진개화파들은 혁신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하고 새로운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를 천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공포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되는 당일 원세계가 이끌고 왔던 청나라 군대 1500여 명이 창덕궁의 도나문과 선인문을 에워쌉니다. 상황은 이미 끝이 난 거죠. 일본도 직감하게 됩니다. 정변은 실패로 끝이 났구나. 일본은 약속했었던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고 그들이 개입했다는 모든 흔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김옥균과 박영효는 개혁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게 되고 이 후를 노리기 위해서 일본 망명을 꾀하게 됩니다. 끝까지 궁궐을 지켰던 홍영식은 정변이 끝이 나면서 살해되게 되죠. 3.1천하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급진계합파가 발표한 14개조 정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조의 정강 내용 중 1조, 2조, 3조, 12조, 13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1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라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대원군은 이모군란 때 납치되어져 갔었죠. 대원군을 이용을 해서 청은 조선의 민씨 세력을 압박하고 조선의 내부 정치를 간섭하게 되는데요. 급진계합파 세력은 대원군을 조선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청의 내정 간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함으로써 청의 사대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독립국가, 자주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기도 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문벌의 폐지와 인민평등의 권리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신분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평등사회로 나아가겠다라는 목소리는 갑신정변 이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고 공통적 요소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가 중요한데요. 제3조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흥선대원군 때 한번 시도가 됐었죠. 국부제 시행, 토지조사를 통해서 전정의 폐단을 해결하고 사창제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흥선대원군 이후에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조선은 다시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던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급진계합파 세력들은 새로운 조세개혁의 방식,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조법의 개혁 방식을 조선에 적용시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2조의 내용입니다. 12조의 내용은 재정을 일원화해서 근대적 국가 재정체계를 확보하는 차원의 노력이었는데요. 어디에서 호주에서 재정을 일괄적으로 관할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정 일원화는 근대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나가는 예산과 국가에 들어오는 세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금과 재정이 누수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대국가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요. 갑신정변에서도 요구되고 가부개혁 때에도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 때에도 재정일원화는 요구됩니다. 재정일원화가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혁 시기마다 계속 요구가 됐고 결국은 광무개혁 이후에는 재정일원화가 완료가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재정일원화의 핵심 부서, 명칭이 갑신정변과 가부개혁과 광무개혁 때 조금씩 명칭이 바뀝니다. 부서의 특징은 똑같지만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기를 알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호조가 나오면 어디? 갑신정변 시기다 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13개조, 13조는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법령을 의결하는 건 대신들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법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구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군주는 존재하되 국가의 운영은 법으로, 헌법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그죠? 입헌군주제죠. 갑신정변 세력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근데 입헌군주제라 하기에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모습인 군주제를 지향하고 입헌군주제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실현하려고 했었던 모습이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된 후 청의 내정 간섭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두 개의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일본과의 배상금 문제를 둘러싼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일본은 갑신정변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파한 후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흔적을 모조리 다 지우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갑신정변에 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은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게 되고 조선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맺어진 조약이 훨씬 더 위험한 조약이었는데요. 청일 양국 간에 맺어진 조약,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국 간의 협약을 통해서 동시 철수를 약속합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거죠. 문제는 다음의 내용이었는데요. 이후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이 됩니다. 10년 뒤에 동학농민군이 정부를 위협하게 되자 정부가 청나라 군대의 파병을 요구하게 되고요. 일본은 바로 텐진 조약의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조선에서 물러나지 않죠. 텐진 조약은 일본의 침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던 내용들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는 늘 미래를 생각하며 맺어야 되겠죠.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핵심은 근대국가 건설에 있죠.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나타났었던 사회개혁적 성격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갑신정변에서 주장됐던 우리 혁신정각의 내용을 볼 텐데요. 그 내용들이 가부개혁, 그리고 독립협회의 개혁, 광무개혁 등 근대개혁운동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실패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수립의 출발점으로서 많은 의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비판받는 지점은 일본에 의존했다는 거, 외세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상부의 권력을 탈취하는 일종의 쿠데타의 형식으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고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층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개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일본 역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였죠. 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을 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러시아에게 비밀협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바들을 수용하는 대신에 조선을 지켜달라는 비밀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바랬던 것은 원산만이었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죠.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서쪽 끝에서는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역시 석유 패권을 가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해군 함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었고요. 원산만을 획득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너무도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비밀리에 이러한 협약이 맺어졌던 이유도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러시아의 반대에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압박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비밀협약이 맺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비밀협약이 영국의 첩보망에 의해서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 함대의 이동 통로였던 대한해협의 작은 섬 거문도의 군사기지를 조선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청나라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장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청해 중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청해 중재의 내용은 조러 밀약을 없었던 걸로 하고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중재는 받아들여졌고요. 조선은 거문도라는 섬이 조선에 있었구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사건이었죠. 조선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였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선을 주변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들 속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몰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독일 외교관이었던 부들러가 조선의 중립국론을 제시합니다. 중립국이란 주변 국가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중립국화된 조선을 지켜주는 형태의 질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육일춘 역시 그의 논문을 통해서 조선 중립화론을 제시를 합니다. 고종에게 건의도 했죠. 하지만 고종은 부들러와 육일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육일춘의 경우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던 거고요. 부들러의 주장 역시 당시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은 과연 국제사회가 중립국화된 조선을 지켜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였고요.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편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9페이지 갑신정변 이후의 조선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럼일약, 거문도 사건, 조선 중립화 이어지는 내용들 잘 기억해둡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직후입니다. 일모군란 2년 뒤인 1884년 갑신정변 벌어지게 되죠. 개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기술만 수용하자는 온건개화파, 당시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세력들이죠. 김홍직, 김윤식 등이었습니다. 잘 기억해둡니다. 이에 반해서 서양 제도와 사상까지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 급진개화파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특히 청해 내정간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핵심 인물 김옥균, 박영효 등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급진개화파인지 온건개화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 핵심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급진개화파들의 주도하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이 정변을 일으키더라도 중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지원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급변이 우정국 총국 축하연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새 정부를 구성하고 14개조 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청의 군사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나죠.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가장 큰 판단착오는 청나라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갑신정변의 결과로 결국은 청의 내정간섭이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요. 일본 역시 재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두 가지 조약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 중에서도 텐진조약은 별표를 쳐둡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나쁜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이후에 갑신정변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근대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사회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최근 경향상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해두는 게 좋겠죠.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 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조선이 끌어들였던 나라 러시아입니다. 앞으로 종종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시점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나타났던 문제, 거문도 사건이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게 되는 걸 가장 위태롭게 생각했던 영국이 불법적으로 검은도를 점령을 했고, 러시아와 영국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청이 중재하면서 둘 다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과 조선의 우호적인 외교관들이 제시했었던 대안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된다. 하지만 수용되지는 못한다 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오늘은 심화 과제 없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